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이제 제가 잠수교가 이제 차량이라든지 보행자 통행 금지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어떤 때 잠수교를 통제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예, 오늘 8시 30분, 한 40분경에 통제가 됐다가요. 지금은 이제 차량 통제는 해제가 됐습니다. 잠수교는 수위 기준으로 해서 5.5m가 됐을 때 보행자 통제를 하고요. 6.2m가 됐을 때 차량 통제를 하는데 6.2m가 될 때에 차량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6.2m 이상이 올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오전에 이제 최대가 6.21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통제 선을 넘었던 그래서 통제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잠수교의 수위는 팔당댐에서 얼마만큼 방류를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팔당댐에 오늘 오전에 이미 초당 한 3,000톤 이상을 방류를 했고요. 지금은 한시 기준으로 보니까 3,397톤으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잠수교 통제가 5.5m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팔당이 방류가 되면은 그 물이 한 3시간 내지 4시간 이전에 도달을 하는 동안에 충분히 5.5m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미리 이제 보행자 통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통제도 6.2m가 넘는 경우에는 그걸 통제를 하는데 오늘 오전에 8시 40분 기준으로 해서 통제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차량 통제는 풀렸지만 아직 보행자 통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수위가 지금 5m 이상에 근접하고 있고 또 수위가 5.5m를 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행자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팔당댐은 어떤 때 방류를 하는 거예요? 팔당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양강하고 충주댐에서 물이 양쪽으로 내려오고 그 물을 이제 우리가 두물머리 양술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두 개의 남한강, 북한강이 모여서 그 댐에서 물을 하류로 얼마만큼 방류를 할 거냐 이렇게 하고 그것이 이제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팔당댐은 물론 수력 발전이 더 우선이겠지만 홍수 조절을 위해서 하류의 안정성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 팔당댐의 수위 조절을 합니다. 수량 조절을 그렇게 해서 하류에 있는 한강의 올림픽대로라든지 그다음에 강변북로가 넘치지 않는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류량을 한강 홍수 통제소라는 곳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돼 있는데 오전에 한때 여의 상류 IC가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올림픽대로 중에서는 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팔당댐에서는 하류의 수위, 상류에 들어오는 유입량의 종합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홍수통제소에서 팔당의 방류량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보면은 집중호우가 중부지방에 이제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잠수교도 통제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특징적인 게 중부 지역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요. 경기도 수원이라고 해도 어떤 지역은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어떤 쪽은 또 안 오더라고요. 그 특징적이에요. 굉장히 지금 이제 최근의 장마의 추세인데요. 이제 장마라고 하는 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기덩어리, 기단이라고 하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공기덩어리. 대부분 이제 여름철에는 태평양에 있는 고온 다습한 그런 공기덩어리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덩어리가 만나서 세력을 형성하는 게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전선이 과거에는 전선의 두께가 좀 두꺼웠다면 지금 굉장히 얇게 돼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형 기단이라고 즉 띠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남북으로 동서로 길게 걸쳐 있고 굉장히 띠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집중적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그 외의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다시 말씀드린 지난번에 우리 동작구에서 시간당 140mm가 왔는데 종로구는 46mm 왔고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게릴라성 집중호우, 특히 극한호우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옆 동네, 바로 인접해 있는 지자체에도 날씨가 이쪽은 맑은데 그쪽은 굉장히 집중호우가 오는 그런 양상들이 지금 굉장히 특징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발생 추세는 어때요?
지금은 극한호우라고 그래서 이제 시간당 50mm 네. 그리고 3시간 기준으로 90mm 정도면 극한호우라고 하는데 예. 이 극한호우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빈번해졌다 이렇게 빈번해졌다.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를 살펴보면 기후 변화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미래적으로 보면 강수량은 늘어나는데 네. 강수 일수는 줄어듭니다. 또 반면에 지금 저 CG에도 보면은 집중호우 발생 예, 빈도네요. 발생 빈도가 시간당 50mm 발생 빈도가 점점 올수록 굉장히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일일 최대 뭐 300mm 이상 발생하는 것도 지금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뭐 100회 이상이 지금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과거에는 1980년대 이전에는 시간당 50mm 발생 횟수가 7, 8회 정도라면은 지금은 벌써 20회가 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즉 과거보다는 한 3배 정도 극한호우 발생이라든지 집중호우가 발생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계속 앞으로도 이런 경향들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보면은 집중호우다. 예. 그런데 시간당 30mm 예. 또는 시간당 50mm. 근데 체감을 잘 못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흔히 말씀드려서 보통 과거에는 한 30mm 정도만 시간당 30mm 정도만 오면은 우리가 운전할 때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러니까 윈도우 브러시가 작동을 해도 굉장히 좀 불편한 앞에 시야가 불편할 정도거든요. 만약에 50mm 정도가 온다 그러면 윈도우 브러시가 작동을 해도 잘 못 보는 그런 상황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차량을 될 것 같고요. 운전하고 이제 도로를 달리는데 예. 50mm 정도라면 네. 그러니까 와이퍼가 브러시가, 이제 왔다 예, 갔다 해도 안 보인다 이게. 잘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운전을 이해하시면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속으로 해야 되고 굉장히 네. 주의를 해서 운전을 하고 비상등을 켜고 운전해야 될 정도고 만약에 한 80mm 정도면 우리가 쉽게 물폭탄이라고 양동이로 그냥 그 차량에다가 붓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그럴 때는 차량을 운행을 안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정도였는데 요즘에 이제 시간당 80mm, 시간당 100mm 이런 부분들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바로 어제 파주 경기 북부에 네. 또 벌써 시간당 70mm 이상, 100mm까지 그 근처에 왔던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 앞으로의 이런 기후변화 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이제 기후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같이 준비하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은 기후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후가요. 그러면은 매뉴얼도 재난안전 매뉴얼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설계 기준이라든지 그 과거의 통계치를 기준으로 한 매뉴얼들이 지금은 이제 상당히 그 부분들이 좀 무용지물화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부분을 거기에 다 맞추기는 국가적인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 또 그런 상황 그런 위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 빈도를 좀 상향을 시키고 네네. 나머지는 과거의 것을 그대로 준용하는 그런 약간의 업데이트 시키고요. 탄력적인 어떤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홍수 얘기 좀 해보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최근에 수도권하고 충청도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예.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다행히 이제 인명 피해가 이제 없어갖고 그런데 제방이 만약 무너지면은 대형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제방 관리 좀 허술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지난 18일에 경기도 그리고 충남 뭐 당진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제방이 유실이 돼서 주민이 대피를 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일단은 제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철저하게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방이 대부분 지금은 국가하천, 대하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중소하천, 네.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방에 문제가 생겨서 유실이 돼서 홍수가 났던 지역도 역시 이 지방하천이었거든요. 지방하천의 개수율이 즉 제방 관리가 설계 기준대로 되어 있는 게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가하천 한 80% 이상 됐지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이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제방에 대한 홍수 위험 수위에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제방을 좀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전에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거냐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미리 대비를 하고 또 KBS 재난방송 같은 부분들을 잘 듣고 잘 따르는 것이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을 보니까 환경부가 만든 홍수 위험 지도에서 위험한 지역에 있었던 곳이 아니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그런데 먼저요. KBS 기자가 이 관련된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먼저 함께 보시죠. 일단 발생하면 큰 피해를 부르는 홍수. 정부는 100년 빈도의 호우가 쏟아져 하천이 넘칠 경우 어디가 얼마나 잠길지 예측한 홍수 위험 지도를 구축 중입니다. 오늘 하천 범람 가능성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당진천 일대는 2020년, 오산천 일대는 2012년에 홍수 위험 지도가 제작됐습니다. 먼저 당진천의 경우 당진시장 일대는 0.5에서 최대 1m가량, 지대가 낮은 당진 정보고 일대는 최대 2m까지 침수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천이 범람하진 않았지만 일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읍내동의 당진시장, 채운동의 당진정보고 등 홍수 위험 지도와 피해 지역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오산천은 상황이 다릅니다.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던 이 궐동과 청학동은 홍수 위험 지도에서 대부분 하천 범람이나 도시 침수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또 침수 피해를 입은 이 갈곤리 삼거리 일대도 지도상으론 침수 위험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홍수 위험 지도가 아직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왜 이런 일이 나오죠? 예, 홍수 위험 지도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하천이 범람한 그런 하천 범람에 대한 지도가 있고 또 하나는 도시 침수, 즉 내수 침수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표시하는 그런 이제 도시 침수 지도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홍수 위험 지도 중에서 이제 하천 범람 지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하천 범람의 홍수 지도는 주로 이제 대하천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하천에까지는 아직은 충분하게 투자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천 이제 범람 지도 자체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환경부에서 각 이제 홍수 통제소에서 전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또 새로운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시 입력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보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까 지금 당진천 같은 경우는 시내의 도심지 같은 부분들은 도시 침수 지도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 침수 지도는 지금 대도시,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 같은 데만 지금 되어 있고 중소도시는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좀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시간과 예산이 좀 들어가야 돼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요. 환경부에서요. 하고 환경부하고 이제 도시 침수 지도는 사실은 지자체에서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같이 해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도시 침수 지도가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데 25개의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9개 구만 지금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즉 도심지에서 시간당 100mm, 50mm 혹은 100년 빈도가 왔을 때 우리 동네가 잠길 거냐 말 거냐 이걸 표시해 주는 것이 이제 도시 침수 지도인데요. 9개 구만 공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구는 공개를 일부러 못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개가 되면 우리 동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낀다 이러면. 근데 사실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개가 되면
국가에서도 투자를 하고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서 그렇죠. 그분을 더 안전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목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양천 같은 네. 경우가 과거에는 그 지역에 굉장히 저지되었지만 거기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심도 터널도 최근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수펌프장도 잘 만들고 네. 수방 대책을 충분하게 세웠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지역이 됐거든요. 따라서 이런 홍수 지도가 개발이 되고 그걸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되겠다.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그 홍수 지도에 대한 침수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걸 공개하도록 더 그렇죠.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홍수 지도도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관련해서 서울시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지하에 예. 빗물 이렇게 흘러가는 걸 막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차수벽, 차수판이라고 그 하죠.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주겠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그런 의식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홍보 이런 부분들 사실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차수편이라든지 차수벽이라든지 차수판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 집은 침수가 되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처럼 생각을 네. 해서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그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또 그 지역이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형태의 뭐 저류조를 만든다든지 펌프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 오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산의 그 초량 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지는 또 사고,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당시 사고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벌써 4년이 됐습니다. 2020년 오늘이니까요. 네, 이제 그때 시간당 한 80mm 정도 비가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간당 80mm 정도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물폭탄의 수준이 왔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이 오면은 순식간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지하차도에 미리 통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미리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나 장치나 매뉴얼이나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전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자체, 경찰, 소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총체적인 그런 부실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지하차도에 자동으로 통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돼서 처치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아직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초량 지하차도를 계기로 해서 전국에 있는 지하차도, 차량 통제, 빗물 유입, 그다음에 소방 시스템 그리고 정보 체계 전달 이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 이게 내려가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차단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도 아직까지 많은 그 지하차도에서 설치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제 시간과 예산 문제겠죠. 예산 문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단체장의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체장 분들이 이 무엇보다도 자기 지역의 주민의 안전, 생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인식을 덜한 이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그쪽에 예산을 먼저 써야 되고 다른 것보다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차단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가 얼마 이상 오면은 자동으로 센서가 감지해서 바로 그렇죠. 차단할 수 있도록 차수 판이 바로 설치가 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차량 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제 차량 통제를 단체장 즉 같은 시군 구청에서 할 건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서로의 어떤 의사 전달 체계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좀 더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올해는 엘니뇨가 이제 물러나고 예. 라니냐 예. 시기가 이제 접어들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재난이 훨씬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뭐 100%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경향상으로는 그 우리나라의 영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에가 슈퍼 엘니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바닷물이 뜨거워졌는데 네. 엘니뇨 라니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라니냐는 서쪽 태평양 정확히 그렇죠. 말하면 호주, 네. 호주에 있는 다윈섬에 있는 수온과 가운데 태평양 가운데 있는 네. 타히티 섬과의 지금 이제 저 기온 차이에 그래프에 나오는 있는 거네요.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게 우리는 이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죠. 라니냐 시기가 되면 뜨거운 서쪽 태평양의 뜨거운 수증기가 구름 속에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물폭탄을 들고 다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제 동태평양 수온이 더 많이 올라가느냐, 서태평양 수온이 더 많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엘니뇨냐, 라니냐 이렇게 쉽게 네네. 뭐 더 정확한 기후준이 있습니다. 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보는데 라니냐 시기가 우리가 훨씬 더 피해가 많았던 과거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면산 산사태 네. 이런 때도 라니냐 시기였고요. 2020년 54일간의 최장 장마 4년 전 그때도 라니냐 시기였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엘니뇨에서 올해 이제 라니냐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올해는 완전한 라니냐 시기는 아니지만 이제 넘어가는 시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쯤 되면 라니냐 시기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